이번 시간에는 문학과 뿌리에 대해서 한번 연관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근본이 없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문학을 하는 분이라면 나의 뿌리, 어떤 역사의 뿌리, 그리고 문학의 뿌리, 무엇이든지 그 전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사람의 경우는 나의 어머니의 나의 그 위에 조상의 우리가 족보던 우리 뿌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구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글을 적을 때 나의 이전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적습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나의 직전 뿌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일생을 생각하죠. 그리고 부모님 이전에 그 우리 조상들 또 조부모님들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분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거 이런 것 대해서 굉장히 글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계기를 이번 시간에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근원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근원이 무엇입니까? 뿌리근, 기원, 원자죠. 그래서 어떤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어디서부터인가를 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기원을 찾다 보면 부모님이라든지 조상이라든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나를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흔히들 자기가 생겨난 근원인 부모나 조상을 몰라볼 때 우리는 이런 속담을 합니다. 네가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뭐 그런 말을 합니다. 뭐 그리고 뭐 우리가 인간에게 쓰는 말이지만 나무라든지 식물에게도 어떻습니까? 어떤 근원을 생각 많이 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없어지면 죽고, 또 뭐, 물의 근원이 없으면, 물은 또 끊어진다, 이런 말도 하고, 어, 또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뭐, 뿌리 깊은 나무 가뭄 안 탄다도 뭐, 비슷한 그런 속담이 있고, 어쨌든 우리가, 어, 근원이라는 것은 참, 깊고, 튼튼해가지고, 참 어떤 시련도 견뎌 내는 게 이제 근원인데 그런 근원이 사라지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뽑히거나 한다면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뿌리의 근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양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본인의 소개를 하죠. 소개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현재의 나 위주로 소개를 하고 좀 숨기고 싶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보다는 자랑하고 싶은 거나 조금 뭐 뿌듯한 일, 자랑스러운 일을 위주로 나의 직책이라든지 현재 상황을 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서양에서는 영화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자기 존재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포르투갈에서 봉제 공장 직공으로 근무했고, 그죠?
우리 같으면 어머니께서 어디에 그냥 공장 직공으로 해도 현장 일을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남에게 얘기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요. 아버지는 동부 스페인에서 쿠르크 나무를 베는 벌목공이었다. 그죠? 현장 산에서 그 나무 베는 벌목공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가 하신 일, 어머니가 하신 일, 두 분 열심히 사셨다는 거,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는 독일계 그리스인으로서 왕궁 근처에서 별점을 치는 점성가였으며, 우리 같으면 뭐 예를 들면 사회에서 조금 등한시 여기는 직업 같은 것, 이렇게 점술가, 그죠? 무당이라든지 이렇게 선뜻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성가였다. 그리고 할머니는 크레타 섬의 마부의 딸로서 감사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하고 이걸 다 기억을 했다가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이런 분의 손자입니다. 이런 분의 아들입니다. 하고 자신을 이렇게 솔직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죠. 참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근원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자서전을 쓰고 글을 쓴다는 것은 나의 근원을 알아가는 거다. 흔히 어른들이 네가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우리는 뭐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생겨난 근원을 항상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것을 또 글을 공부를 하면서 한 번 더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근원이라 하면 부모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특히나 뭐 고생한 어머니는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 내 부모 이외에 제가 이제 글로서 만난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참 기억에 남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예, 그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분이 박형준 씨의 어머니입니다. 아마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박형준 씨가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뭐 또 학교도 다니고 이럴 때 이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냥 맞춤법도 틀리고 이렇게 띄어쓰기 도안 되는 그냥 어머니 채로 항상 편지를 이렇게 적어 놓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반면에 또 글도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이분의 고백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 참 암담한 가족사, 그 어떻게 생각하면 참 그걸 고백하기 힘든 가족사지만 이 시인은 그런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면서 철이 들고 난 뒤에 어머니가 쓴 그 글들을 모아서 시집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그대로죠. 보면 이 어머니는 평생을 이렇게 옛날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속상한 일 많아가지고 화병이 생긴다 하는데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생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속이 그냥 뭐 남한테 말 못하고 화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화병이 생기면 소다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막힌 것을 이렇게 내리게 했는데 이 어머니 말씀은 그냥 과장법으로 소다 한 말은 넘게 먹었다라고 말씀을 평소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형준 선생님의 지금이야 훌륭한 시인이 됐지만 예전에는
참 어머니를 걱정시키는 그런 철부지 아들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떤 편지를 적었느냐 하면 냉장고 보약해다 놓았으니 냄비다 뜨뜻하게 데워 먹어라 이 말씀이죠. 형준아, 너 먹여 살리랴 20세가 넘어지면 철도 들어가는데 굶고 잠이나 자고 집안 엉망이고 더러워 볼 수가 없구나. 어머니는 올 때마다 실망이 되는구나. 무엇이든 생활력도 강하고 아껴야 한단 말이지. 스키버리고 그래서 없는 살림이 어떻게 살란가. 어머니는 하나님께 가슴 졸이면서도 기도하지만 어머니는 심장이 상하여 울을집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제발 어머니 말 좀 들으라. 이렇게 어머니께서 편지를 부뚜막에 이렇게 적어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참 재밌는 표현 보면 옷도 멋있게 뭐 입고 사람이 깨끗하면 헌옷도 좋은 것이로 사람을 한층 돋배게 배느니라 막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어라. 그리고 직장을 사표 내면 안 된다. 어머니가 너 잠자는데 깨울 수 없어서 그냥 간다. 밥 잘 먹어라. 참 밥 잘 먹어라. 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 뭐 참 어머니가 계시든 또 먼 곳으로 가셨든 읽을 때마다 자식이라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우리 모두의 어머니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영덕 시인도 시를 쓰는 것 자체가 뿌리를 뺏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뺏겨 먹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막영덕 작가가 표현한 일부분을 보면 어머니는 할머니를 뺏겨 먹었고 나는 어머니를 뺏겨 먹고 내 딸은 나를 베껴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닮는다, 예, 또 닮아간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아담도 하나님을 베껴 먹었다. 나는 수년간 산과 바다를 베껴 먹었다. 예, 담기도 하고 생리적인 이 뭐 겉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담지만은 작가가 담는다, 작가가 베껴 먹는다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어머니의 일생을 베껴섰고 어머니의 생각을 베껴섰고 그죠? 예, 어머니의 삶을 내가 다시 재해석해가 베끼고 그리고 할머니의 마음을 베끼고, 예, 또 할머니의 어떤 참, 부끄러움을 베끼고, 할머니의 또 무용담을 베끼고, 예, 어쨌든 할머니의 역사를 베끼고,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와 우리 조상들을 뿌리의 그런, 예, 참, 역사, 또 사연, 어떤, 예, 이야기들 이런 걸 다 베끼는 자가 작가 아니겠습니까? 시인의 어머니 하면 박상률 선생님도 이렇게 참 빼놓을 수 없죠. 그 유명한 택배 상자 속의 어머니란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소리 나는 대로 꼬불꼬불 적어서 보낸 아들 주소, 그 택배 상자 위에 서울, 관악구, 신림, 이동. 참, 그, 칠순의 어머니가 이렇게 적어서 그 시골에서 택배를 보내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용케도 아들 집에 찾아왔다는 거죠. 택배가. 대단한 우리의 우체부 아저씨들이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시골에서 택배를 보내왔습니다. 아주 그 비닐 노끈을 단단히 묶어가지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참 뭐 가위로 싹둑 자를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그 정성스럽게 묶은 그 노끈을 박상렬 시인은 이렇게 하나하나 손톱으로 까다시피 해서 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노끈만 풀었다 이렇게 하면 시가 안 됩니다. 그 시를 어머니의 생과 연결을 합니다. 어머니 70평생도 허투루 살지 않고 이렇게 단단히 묶으면서 살아내었다고 표현을 하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마치 이 택배 상자가 네모 상자가 다음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그 몸을 뉘일 관처럼 떠올리는 거죠. 관을 떠올리는 거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머니 죽음이 앞으로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끔찍해도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슬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지 말라고 매듭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풀었다라는 내용 뒤에 그 상자 뚜껑을 열자 뭐가 들었겠습니까? 양파 한 자루, 감자 몇 알, 마늘 몇 조, 제사떡 몇 덩이, 예, 풋콩 몇 주먹, 예, 그게 들었다 했는데 이것도 시인은 아니 이것은 채소가 아니야. 뭐라고요? 어머니 목숨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리고 2옵짜리 소주병에 또 시골에서 그 참기름 짜가지고 아들한테 보냅니다. 얘야 입맛 없을 때 고추장에 밥 비벼서 밥 굶지 말고 끼니 걸르지 말고 밥심으로 살아라 하는 그 어머니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결국 아들은 어머니 목숨이 들어있는 이 상자, 택배 상자가 결국은 거기 엎드리가 울고 마는 거죠. 결국 나중에 참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어머니 산수 가서 이렇게 목 놓아 울 거 아닙니까? 어머니 목숨, 예, 어머니 목숨을 그대로 다 이렇게 아들한테 고스란히 이렇게 다 바쳤습니다. 예, 결국 뭐 돈으로 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들은 이것을 엄마가 농사 지은 것을 어머니 목숨이라고 해석을 해내었습니다. 참 위대한 예, 어머니고 좀 참 위대한 시인 것 같습니다. 문학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